그래서 지금 뭐 좀 못 들은 친구들은 내가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요 그 채팅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카톡방에 있는 것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밑에 있는 구글 링크는 예전에 선생님이 요거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거 수행평가 관련된 활동이거든. 그래서 가서 직접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해봐. 네. 그래서 주기율표 페이지 82, 83페이지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 얘기했는데 주기율표는 맨 처음에 현대 주기율표 딱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고 했어. 처음에 발전돼 왔는데 그 발전시킨 4명의 과학자 누구였었지? 우리 페이지 82페이지에 있어. 탐구활동 조사 거기에 처음에 데베라이너 나왔었고 데베라이너의 사원소설 그리고 뉴렌즈의 옥타브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한 것처럼 옥타브설 그리고 드디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근데 얘는 원자량 순서대로였지 그리고 모즐리가 만든 현대 주기율표 원자량 원자량이 그 원자번호 순서 양성자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그게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현대 주기율표라고 했지. 그래서 82, 83페이지 넘어가고 그래서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지금 이거 알았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 외에 주기율표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주기족 이런 얘기도 조금 하다가 아마 끊겼을 것 같아.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서 볼게. 방금 이렇게 정리한 거.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 모즐리 그리고 현대 주기율표는 1, 2, 3, 4, 5, 6, 7, 8 양성자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같은 세로줄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족. 그래서 같은 족이면 동족 원소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같은 족은 동족 원소 이런 얘기 했었지. 그리고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데 그 족도 주기도 물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가로 첫 번째 줄, 가로 두 번째 줄 뭐 이런 거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화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어. 족이랑 주기. 그래서 주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와 같다.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번호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 수소, 헬륨, 우리 주기율표 그릴 거야. 수헬, 리, 배, 붕, 탄, 뚝뚝뚝 해가지고 네온, 그리고 나, 마, 알, 뚝뚝뚝뚝뚝뚝뚝 아르곤, 그리고 칼, 카.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우리 주기율표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세로줄 이걸 1족이라고 했어. 족. 세로줄은 족이라고 했고 가로줄은 1주기라고 했는데 왜 1주기인지 한번 볼게. 수소의 전자배치 그리면 1번이니까 1s1이야.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헬륨 같은 경우는 1s2. 이렇게 전자배치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한 개가 될 수 있겠지. 1번 껍질 하나. 그래서 1주기. 이렇게 리튬도 그려볼게. 리튬 1s2, 2s1 요 전자배치를 갖는데 여기 보면 1번, 2번 껍질에 전자가 차 있잖아. 2번 껍질에 마지막에 전자가 차 있잖아. 그치? 그래서 2주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 네온도 한번 해볼까? 네온도 1s2, 2s2, 2p6 10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2번 껍질에 8개가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2주기. 지금 전자배치 아직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서 외워도 지금부터라도 외워야 돼. 이제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거든. 한 3주 3주 화학이 첫째 날이니까 6월 30일이니까 3주하고 조금 덜 남은 건데 지금부터 얼른 들어가야 돼. 아직 안 들어간 친구 있으면은 빨리 요거 오비탈 요 순서부터 외워두자. 1s2, 2s2, 2p6, 3s2, 3p6 이렇게 4s2 뭐 이렇게 그래서 2주기 나트륨도 한번 해볼게. 나트륨의 전자배치 1s2, 2s2, 2p6, 3s1 3번까지 전자 껍질이 차 있어. 그래서 3주기. 혹시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 아르곤도 해볼까? 아르곤 18번인데 1s2, 2s2, 2p6, 3s2, 3p6 이런 식으로 3번 껍질까지 전자가 차 있어. 그래서 3주기야. 칼슘도 칼륨도 이것도 다 해보지 않아도 얘는 4s1일 거고 칼륨은 그리고 칼슘은 4s2일 거야. 그래서 얘도 보면은 다 4번 껍질에 차 있으니까 4주기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주기가 나타내주는 건 그 원자가 그 중성 원자가 어디까지 전자가 차 있는지 몇 번 껍질까지 차 있는지 혹은 몇 개의 껍질에 전자가 차 있는지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4주기, 3주기, 2주기, 1주기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주기는 정리하면 주기는 전자 껍질수 혹은 마지막 전자 껍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전자 껍질. 근데 뭐 사실 당연하겠지. 어차피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니까 마지막 껍질까지 쌓여 있으면 그 순서대로 쌓인 개수가 될 테니까 마지막 전자 껍질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 껍질 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나름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 똑같은 소리야. 그리고 이번에 족 얘기인데 족 얘기도 하고 싶은데 족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비슷한 성질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어. 주기율표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요 첫 번째 쪽 1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맨 마지막 껍질 1s1에 전자 하나 차 있고 그리고 2s1 마지막 껍질 2주기가 마지막 껍질인데 거기에 전자 하나 차 있어. 3주기 세 번째 껍질이 마지막인데 전자 하나 차 있거든. 4주기도 마지막 네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차 있어. 이렇게 맨 마지막 껍질에 얼마나 전자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요 족 앞에 있는 1의 자리 숫자이고 그게 요 원자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가 전자 혹은 최외각 전자를 의미해. 좀 말이 복잡하겠는데 요 족 1족 혹은 2족 요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바로 최외각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 요거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수가 바로 족 앞에 있는 숫자야.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껍질 최외각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한 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원자의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혹은 최외각 전자라고 해도 되고 원자가 전자라고 말을 해도 되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는 최외각 전자에 반응을 하는 애들만 어허 잘못했는데 잠깐만. 최외각 전자에 반응을 하는 애까지 세면 원자가 전자가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이따 18쪽 원소할 때 얘기를 할게. 그래서 맨 마지막 껍질의 숫자 요 1, 1, 1, 1이 1족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 2족이면 2족이면 최외각 전자가 2개겠지. 요거는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뭐 풍소도 최외각 전자 3개일 거야. 13족이라서 얘는 13족이라서 요 앞에 3 요게 최외각 전자를 의미할 거야.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그래서 요 18쪽 볼게요. 여기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18번째 세로줄인데 얘는 여기 1의 자릿수 보면 8이잖아. 8. 그러니까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 있다. 최외각 전자가 8개 있다라고 봐주면 돼. 실제로 봐볼까? 아르곤 3번 껍질이 마지막 껍질인데 지금 보면 8개 있는 걸 볼 수 있어. 8. 네온도 볼게. 2번이 마지막 껍질인데 8개의 전자가 있어. 이렇게 8개의 전자가 있다고. 맞는 말이네. 18쪽은 역시 8개의 전자가 있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헬륨. 헬륨은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야. 18쪽인데 전자가 2개네요. 얘만 예외니까 좀 기억해둬. 왜 그러냐면 뭐 다 알듯이 1S에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가잖아. 8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예외야. 나머지는 근데 18쪽이면 다 최외각 전자 8개라고 해주면 돼. 근데 가끔씩 이제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거든.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 원자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야.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 보통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애들이 반응에 참여하거든. 그래서 거의 최외각 전자는 원자가 전자랑 같은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비활성 기체 18쪽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거든. 활성이 없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해. 근데 반응을 해야지 원자가 전자인데 반응하는 전자가 없어. 그러면 18쪽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는 8개지만 원자가 전자는 모두 0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정리할게. 비활성 기체는 최외각 전자가 헬륨만 2개고 나머지는 다 8개야. 최외각 전자. 왜냐하면 18쪽이니까 요 8이니까 최외각 전자 8개인데 헬륨만 2개고 근데 원자가 전자라고 물어보면 반응하는 전자들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0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기는 전자 껍질 수 혹은 마지막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1주기면은 1번 껍질까지 2주기면 2번 껍질까지 3주기면 3번 껍질까지 차 있고 그리고 1족이면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1개 차 있고 2족이면 맨 마지막 껍질에 2개 차 있고 18족은 맨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차 있는데 만약에 원자가 전자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부 다 빵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헬륨만 2개고 최외각 전자. 그래서 요거 문제 퀴즈. 갑자기 퀴즈인데 5주기에 13족 원소. 나도 뭔지 몰라. 5주기에 13족 원소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전자 껍질? 몇 번째 전자 껍질까지 차 있고 그리고 그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있을까? 이거 우리 바로 알 수 있지 않아? 5주기 13주기래. 맞아. 그러면은 5번째 껍질까지 차 있고 거기에는 3개의 전자가 차 있을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주기율표. 주기율표에는 뭐 크게 여러분들 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여기 보면 파란색 부분이랑 그리고 노란색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여기까지 우리 주기율표는 2가지로 나눈다라고 1학년 때 배웠는데 한 개 더 할 거야. 한 개 더. 한 개 더. 요 부분, 초록색 부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파란색은 금속, 그리고 초록색은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 금속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비금속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사이에 있는 중금속 요런 애들을 새로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또 비금속이라고 부를 거야. 이 금속, 중금속, 비금속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금속 하면은 사실 가장 잘 떠오르는 게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우리 도체라고 부르는 애거든. 도체. 금속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통해. 도체야.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자유전자가 있다라는 소리지. 자유전자. 전자가 있어야지 돌아다녀야지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자유전자고 그 자유전자가 있다라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야. 전자가 탈출해야지. 난 자유다 하면서 탈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속은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좀 연관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비금속. 비금속은 금속의 반대거든. 얘는 그래서 부도체야.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도체라는 건 뭐야? 전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자유전자가 없어. 전자를 오히려 뺏는 애야. 전자를 뺏는 애.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야. 전자를 얻음. 전자를 얻는다는 소리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애야. 그래서 비금속은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고 전자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자가 없어야지. 전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음이온을 갖는다.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은 음이온을 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금속은 도체랑 부도체 사이야. 내가 원할 때 전기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때는 전기를 끊어버릴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반도체야.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뭐 실리콘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 실리콘이 여기 중금속에 하나 있지. 중금속. 후딱후딱 들어오지. 출석 체크 링크를. 네. 잠깐만. 출석 체크 링크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체크해둬.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 우리가 이제 2학기 파트에서 이제 양이온, 음이온을 2개 만나게 해가지고 이온 결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물론 공유 결합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그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2학기 때 나눠볼게 얘기를.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는 뭐 금속, 비금속,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또 족 같은 걸로 뭔가 말이 조금 이상했는데 이거 왜 지워지지가 잠깐만. 넘어가겠다. 지워지지가 않는데 족이자 족 1족 2족 3족 이런 족으로 나누기도 해. 이거 아니었어. 그래서 1족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말해줬고 2족을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17족은 할로젠 원소 18족은 비활성기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나눠주거든. 걔네들 성질 잠깐 볼게. 알칼리 금속 1족인데
얘 1쪽인 이유는 뭐라고 했지?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다? 1쪽.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다? 1쪽이니까 한 개 갖는다고. 실제로 리튬 같은 경우는 1s2, 2s1이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1s2, 2s2, 2p6, 3s1 이렇게 맨 마지막 껍질에 보면 한 개만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 뭐 칼륨도 해보면 4s1이 나오겠지. 그래서 한 개를 잃어버리기 쉬워. 금속이니까 전자에 잃어버릴 건데 한 개만 잃어버릴 거야. 맨 마지막에 한 개만 있으니까 그냥 한 개 떼버리는 거야. 한 개 떼서 어떻게 되냐면 1s2, 1s2, 2s2, 2p6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는 애들이야. 얘가 리튬이고 얘는 리튬 플러스, 얘가 나트륨이고 나트륨 플러스인데 왜 전자를 이렇게 하나만 잃어버리냐 하면 우리 18쪽을 보면 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18쪽.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어.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건 엄청 안정한 애들이라는 거야.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노블 가스거든. 노블 가스. 노블이 뭐야? 노블 이거 뭐 이제 노블레스라는 웹툰도 있는데 용두삼이 웹툰인데 요거 뭐냐 하면 귀족이라는 뜻이야. 귀족 기체, 귀족 가스. 귀족이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지? 전형적인 그 봉건 시대 귀족 같은 경우는 막 몸이 이렇게 막 퉁퉁해가지고 막 움직일 때 뒤뚱뒤뚱 움직이면서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지? 뭐 천민들 부려먹고 자기는 절대 안 움직이고 이러잖아. 그리고 생활이 되게 안정적이잖아. 귀족은 딱 그런 애들이야.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귀족이라서 반응을 안 해. 상종을 안 한다고. 천민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헬륨. 얘는 1s2라는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여기 보면 오비탈이 꽉 찼잖아. 그래서 다른 애랑 전자 교환을 안 해. 딱 이 상태로 안정적인 거야. 네온도 1s2, 2s2, 2p6 요거 오비탈 그려보면 다 꽉 차 있거든. 내가 좀 대충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다 차 있어. 완전 안정적인 애들이라서 더 이상 뭐 양이온, 음이온 되는 것도 없고 다른 원자들이랑 반응도 안 해. 귀족이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데 나머지 원소들은 이 비활성 기체가 부러워. 귀족이니까.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따라 하려고 해.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는 게 바로 양이온, 음이온이야. 한번 볼게. 리튬, 아까 리튬. 1s2라는 양이온이 됐거든. 리튬 플러스 전자 배치가 1s2인데 이 1s2가 뭐냐 하면 여기 헬륨의 전자 배치야. 이렇게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양이온이 된 거야. 귀족이 되고 싶어서 양이온이 된 거야. 나트륨도 보면 나트륨 플러스가 1s2, 2s2, 2p6거든. 이게 뭐냐면 1s2, 2s2, 2p6 네온의 전자 배치야. 귀족이 되고 싶어서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가 양이온. 그러니까 요 나트륨 플러스 1 플러스 리튬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알칼리 토금속도 2족인데 얘도 2족이라는 소리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라는 소리거든. 베릴륨 같은 경우는 1s2, 2s2 요런 애야. 얘 같은 경우는 2s 2개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아까 봤던 요 헬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잃어버려서 베릴륨은 주로 베릴륨 2가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그네슘도 볼게. 1s2, 2s2, 2p6, 3s2 이런 식으로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 차 있는 2족인데 이 2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면 누가 되냐면 1s2, 2s2, 2p6 아까 어디서 봤냐면 이 네온에서 봤어. 1s2, 2s2, 2p6 귀족이 되기 위해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 그런 게 금속이야. 그럼 반대로 비금속, 할로젠 같은 경우는 17쪽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7개 차 있거든. 플로린 볼게. 1s2, 2s2, 2p5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전자를 7개 차 있는 애인데 얘가 귀족이 되려면 1s2가 되면 좋겠어? 아니면 한 개를 더 받아서 2p6가 되면 좋겠어? 요거가 1s2, 2s2, 2p6를 되기가 이거 되기가 좋은지 아니면 1s2가 되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전자를 7개 잃어버리거나 한 개를 얻으면 돼. 근데 한 개를 얻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요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걸 좋아해. 그래서 플로린은 F-라는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일가 음이온. 염소도 똑같아. 전자하나를 받아서 일가 음이온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금속. 그 중에서도 할로젠 원소. 이렇게 얘기해봤어. 그리고 18쪽 원소는 방금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이렇게 주기와 조기 뭘 나타내는지, 주기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이 어디에 차 있는, 전자가 어디 껍질에 차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숫자고, 그리고 세로 족은 맨 그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차 있는지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전자 개수를 1의 자리 숫자. 근데 예외가 있었지.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 껍질에. 그거 외에는 다. 그리고 우리 금속, 비금속, 중금속이 있었고, 그 외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할로전 원소, 그리고 18쪽 비활성 기체까지 우리 주기율표 한번 다 봐봤어.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것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이 우리 주기를 갖기 때문에 주기율표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 그래서 잠깐 다음 시간에 뭘 할지 리뷰만 하고 바로 끝낼게. 오늘 좀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장, 우리 지금 그 85페이지까지 87페이지까지 다 끝냈고 88페이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부분이거든.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 5단원 챕터 5.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유효핵전화. 뭔가 핵전화가 뭐지? 핵이 전하를 가진다?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니까 뭔가 플러스 전하랑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게 유효한 거래. 이거 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 거고, 유효핵전화에 대해서. 그 유효핵전화를 알면 우리가 원자 사이즈를 알 수 있어. 원자 반지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원자 반지름을 알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를 거야. 그거를 또 알게 되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지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거야. 그래서 뭔지 알아야겠지. 주기율표에서 요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알 거고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걔네들을 마치 주기율표처럼 그래프를 쫙 그려서 어떤 주기성을 갖는지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요번 단어를 하고 나면.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다음 시간에 할게.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 미안해.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다. 요거 더 얘기할까? 20분 남긴 했는데 요거까지 요거까지만 좀 더 하자. 그래, 더 하자. 그래, 나도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그래, 조금만 더 하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선생님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다.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 다음에 우리 와서 얘기하고,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바로 할게. 유효액전화까지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효액전화가 뭐냐면 핵전화라는 건 원자핵, 우리 원자핵과 전자가 있잖아. 근데 그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지. 양성자. 양성자의 전하는 플러스야.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갖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중성을 띄어서 우리 중성원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그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개야. 그래서 1 플러스 1을 띄는 거고,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 그래서 플러스 2를 띄고 있어. 이게 핵전화야. 간단하지? 핵전화는 그 원자 번호를 의미해. 그러면 리튬은 핵전화 몇일까? 리튬 핵전화 플러스 3일 거야. 그리고 베릴륨 플러스 4일 거야. 그냥 이거야 핵전화. 엄청 간단한데 이걸 왜 배우지?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였어.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가 뭔지 살펴볼게. 일반적으로 너네들 그 원형 경기장 보면은 이렇게 여기 무대가 있고 여기 좌석이 있어. 좌석이 쫙쫙쫙쫙 있는데 극장을 생각해도 좋아. 근데 극장은 좀 안 되겠다. 우리 원형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을 해볼게. 올림픽 경기장 요 앞에 보면은 되게 VIP석이야. VIP석. 가격이 거의 한 20만 원쯤에 진짜 비싸. 개 비싸. 20만 원.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은 좌석도 엄청 많고
부채꼴이니까 뒤에 좌석 엄청 많겠지. 좌석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저 뒤에 있어가지고 이 무대가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여기 스크린으로 거의 봐야 될 수준이야. 여기를 보통 R석 막 이렇게 하는데 R석 보면은 한 5만 원에 5만 원. 내가 방금 다 얘기했어. 왜 VIP석은 20만 원이고 R석은 5만 원일까? VIP석은 가까이에 있잖아. 가까이에 있으니까 무대를 맞아 가까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무대를 더 잘 볼 수 있겠지. 가까이에 있어서 1번 가까이에 있어서 또 뭐 있을까? 무대 보기 쉬움. 진짜 뭐 가수들 얼굴도 볼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지금 뭐 요 부채꼴 봐봐. 여기는 좌석이 별로 없어.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여기 좌석에 한 5명 앉아 있다고 쳐볼게. 근데 이 뒤에는 한 100명이 앉아 있어. 막 따닥따닥따닥 다 앉아 있다고. 막 아이돌 여자 아이돌 콘서트 가봐. 여기 보면은 진짜 막 이제 몇 명 한 진짜 막 팬클럽 중에 막 뭐라 그러지? 팬클럽 회장들 그 정도로 되게 막 아니면은 뭐 그 아이돌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그 지인들만 앉아있어. 소수 정예들만 앉아있어. 저 뒤에 보면은 막 진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응원하는 진짜 완전 그냥 일반 팬들 한 100명들이 주르륵 앉아있다고. R석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그래서 붐벼. 그래서 그 무대를 보기가 쾌적하지가 않아. 무대 보기가 쾌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옆에 막 땀 흘리는 애들 잔뜩 있으면은 막 불쾌하잖아.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R석이 싼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응. 원자들도 똑같아. 원자들도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무대라고 쳐볼게. 원자핵이 무대야. 그래서 원자핵이 요 전자라는 펜을 끌어당길 거야. 내 매력으로 너희를 매혹시키겠어. 이러면서 요 무대에 있는 가수가 요 펜 한 명을 이렇게 매혹을 할 거야. 그런데 팬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내 매력을 오롯이 요 한 명한테 다 쏟을 수 있거든. 1대1이야, 1대1. 1대1 개인 과외네. 이런 식으로 팬 한 명한테 완전히 다 신경을 쏟을 수 있는데 팬이 2명이어봐. 물론 가수가 2명이 되긴 했는데 팬이 2명이어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오롯이 얘를 플러스 이만큼의 매력을 다 느끼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옆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팬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나만 보면 좋겠는데 옆에 딴 놈이 같이 응원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무대를 관람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롯이 이 플러스 이만큼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전자는. 그게 바로 유효핵전화야. 원래 얘 혼자 있었다면 얘 없이 얘 혼자만 있었다면 오롯이 이만큼의 핵전화를 느꼈을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기잖아. 이만큼을 느꼈을 텐데 그런데 나머지 한 놈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플러스 2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내가 느끼게 돼. 그게 바로 유효 핵전화야. 핵전화긴 핵전화인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핵전화를 느끼고 있는지 그게 바로 유효 핵전화라는 값이야. 리튬도 볼게. 리튬은 지금 보면 전자가 3개야. 얘 기준으로 볼게. 얘 기준. 내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어. 요 앞이 VIP석인데 나는 R석에 앉아있다고. VIP석에 있는 놈이 가리고 있어. 그러면 3만큼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어? 못 느낀다고. 분명히 3보다 적게 느낄 거야. 심지어 앞에 있는 놈이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야. 두 놈. 두 놈이 방해를 해. 미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가까이에 있지도 않고 앉아서 멀리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놈이 날 가리고 그리고 옆에 딴 놈들도 있어. 그 앞좌석 옆에 딴 놈들도 있어. 엄청 가린다고. 그래서 핵전화를 유효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진짜 핵전화보다 훨씬 낮은 값이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화는 여기 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1씩 늘어나는데 핵전화는 그거보다 더 작게 느낄 거야.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는. 그래서 좀 그래프로 볼게. 그래프로 보기 전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전자도 하나 있어서 날 방해하는 놈이 한 명도 없거든. 탄소 같은 경우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날 방해하는 놈이 두 놈이나 있어. 두 놈이 내 머리 내가 눈을 보는 걸 가린다고. 뒤통수만 보여. 두 놈이 내 앞을 가리고 지금 두 놈이 내 앞을 가리고 그리고 옆에 세 놈이 내가 공연 보는 걸 방해해. 그래서 실제로 6만큼의 힘을 느낄 수 없어. 그게 바로 유핵전화야.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보면은
실제로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이거든. 3번인데 실제로 핵전하면 3이 나와야 돼. 양성자 3개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얼마 있어? 대충 한 1.3? 원래 3이 나와야 되는데 1.7이나 깎였어. 이거 왜 그러냐면 리튬 3번이니까 1s2, 2s1인데 요 1s2 앞에 있는 두 놈이 요 ES1에 있는 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두 놈의 전자가 날 방해해. 내 앞좌석에 앉아 있어. 그래서 이 두 놈이 가리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이 못 나오고 1.3이 나온다. 베릴륨도 똑같아. 베릴륨 4번이거든. 1s2, 2s2. 베릴륨 4번 베릴륨인데 내 앞좌석에 두 놈이 앉아 있어. 그리고 심지어 내 옆자리에 한 놈이 또 내가 보는 걸 방해하네. 그러니까 4만큼을 못 느끼게 하고 지금 보면 2만큼 느끼는 걸 볼 수 있어. 대략 2만큼. 이렇게 원래 느끼는 것 값보다 작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유효핵전화야. 대신 유효핵전화는 번호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플러스가 한 개씩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수순을 걷거든. 그러니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요 Z가 핵전화야. 핵전화 주로 Z 핵전화라고 써주는데 마이너스 뭘 빼주냐면 가려막기 효과라는 값을 빼줄 거야. 이게 뭐냐면 내 앞에 어떤 놈들이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내가 보는 걸 방해하는 놈들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실제 핵전화보다 방해되는, 그 방해하는 수치값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 방해하는 정도. 그걸 빼주면 바로 Z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유효 핵전화야. effective, 유효한 뭐 이런 형용사 꼴이잖아. 그래서 EFF만 따서 Z의 EFF 해서 유효핵전화라는 값이라고 얘기를 해줘. 유효핵전화는 핵전화에서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그 값을 빼주면 유효핵전화가 나와.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래 핵전화가 4인데 근데 가려막기 효과가 2 정도 됐나 봐. 2 정도 됐나 봐. 그래서 실제 유효핵전화는 2가 나왔던 거지. 이런 식으로. 그 2라는 가려막기 숫자는, 가려막기 효과는 어디서 나왔냐면 앞에 두 놈이 가리고 옆에 한 놈이 가리고, 그걸 계산하는 식이 있거든. 사실 그 식을 이용하면 2라는 값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유핵전화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해봤거든. 다 해보니까 실제로 가려막기 효과가 플러스 1만큼 핵전화가 증가하는데,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가려막기 효과는 1보다는 조금 적게 증가하나 봐. 그러니까 베릴륨에서 분소할 때 요 핵전화가 1만큼 증가하잖아. Z가 1만큼 증가하잖아. 근데 요 물음표, 가려막기 효과 물음표는 1보다는 좀 작게 떨어지나 봐. 그래서 좀 증가하는 추세를 걷는데, 만약에 Z 이펙트가 Z 마이너스 가려막기 효과를 요 시그마라고 불러주거든. 요렇게 가려막기 효과라는 기호를 써주는데, 얘가 플러스 1만큼 되는데 이 가려막기 효과가 뭐 2만큼 떨어져. 마이너스 2만큼이야. 마이너스 2만큼이야. 그러면 Z 이펙트, 이 유효핵전화는 떨어지는 값을 가질 텐데 2만큼도 아니고 1만큼도 아니고 한 0. 몇몇씩 이렇게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전화는 1만큼 증가하는데 가려막기 효과는 1보다는 좀 적게 증가하나 봐. 그래서 유핵전화는 아무래도 좀 증가하는 추세를 갖는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핵전화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유핵전화가 왜 증가하냐면 정리할게. 핵전화는 증가하는데 가려막기 효과도 당연히 증가해. 왜냐하면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잖아. 방해꾼이 한 명씩 생기는데 그 방해꾼이 생기는 게 그렇게 뭐 크진 않아서, 가려막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래도 유핵전화도 똑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걷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요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 좀 1학년 실험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요거 유핵전화 선생님이 좀 주저리주저리 뭐 말을 했는데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줄게. 원래 유핵전화가 사실 이런 그래프 경향을 갖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2주기고 여기부터가 3주기야. 2주기에서 3주기 넘어갈 때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 요 얘기도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